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취업. 네, 취업을 저당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이 금융하고 좀 밀접한 관점을 맞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강의를 물론 듣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 강의 듣고요. 여러분 27회 시험에서도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는 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 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일단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는 자격사의 이름이 공인중개사 라고 하는 그 자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명칭이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자격을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라고 하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좀 적어놓은 요 내용이 이제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될 텐데, 일단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지.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시험에서 합격을 하면 자격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막바로 취득을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조금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번호가, 그러니까 증번호죠. 자격증 번호가 부여되어진 상태, 부여되어진 상태를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은 것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자격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험은 이제 매년 시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0월 달에 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2016년도 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도 10월 달에 이제 시험 보는데,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시행하고, 우리 이제 시험은 1차와 2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난이도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100분의 수험생이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 중에서 보통 한 20명 정도 내외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는 시험이 이제 27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전년 시험, 그러니까 26회 시험이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27회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26회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전년 시험이 26회 시험이 좀 쉬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난이도를 좀 높인다라고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더 쉬워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요. 조금 어려우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건 뭐냐? 공인중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또 공인중개사 한번 시험 공부해봐. 이게 되게 좋대더라. 돈 많이 번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추천이라든지 뭐 혹은 뭐 자기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뭡니까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 가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뭘 하실 수 있느냐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중개업을 개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개업을 개업하실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복덕방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복덕방이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격화시킨 말로 이렇게 좀 쓰여 왔었잖아요. 복덕방이.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복덕방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생기복덕의 준말인데, 복이 쌓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덕이 쌓이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복덕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과 덕이 쌓이는 그런 장소를 복덕방이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 방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녀들 방에다가 복덕방. 왜? 이 방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한테 복이 이렇게 계속 붙어라. 우리가 복 있게 살아야 좋잖아요. 그리고 덕이 있어야죠. 덕이 있다는 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인정받고,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좋은 훌륭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아주 좋은 말이다. 아무튼 중개업을 여러분 이제 개업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개업의 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점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연령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뭐 남녀 평등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계에 나가면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남자만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또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차별을 좀 받고 하는 뭐 그런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업종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뭐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러니까 어떤 뭐 이걸 힘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무거운 짐을 막 들고 막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중개업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다.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차이가 없다는 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100살 정도까지 뭐 살고 뭐 그 이상 뭐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기업에서 뭐 이제 한 50대, 빠르면 40대 뭐 요 정도에서 정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00살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세. 그러면 50대 정년하게 되면 40년에서 50년 정도를 뭐 먹고 살 건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40대, 50대 정도 되신다고 한다면 이런 거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50년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염려, 대비 뭐 이런 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 그런 업종이 이제 중개업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경매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경매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하나요?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매매나 교환을 통해서 거래되지 않은 물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물건에 어떤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권리 관계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물건들, 또는 뭐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제 우리가 강제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는 그런 경우, 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의해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경매 관련해서 이제 대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경매 대리, 입찰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떤 뭡니까 수입을 가져다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도 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지 연령에 대한 제한 없고요.
자기가 물건을 보러 다닐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입찰 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수익이 상당히 고수익이다. 우리가 직접 투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경매 물건이 1년에 한 뭐 40만 건에서 50만 건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좋은 물건이 수만 건은 될 거란 말이에요. 40만 건 중에 1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좋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그 뭐 수만 건 이상의 그 물건 중에서 내가 한두 개만 정도만 잡아도 직접 투자를 해도 고수익이 우리 보장하는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취업. 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요.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이제 좀 이렇게 보다 보면 공인중개사법을 보다 보면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가장 이제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 없다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있고 뭐 간호사 선생님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간호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가지고 막 수술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말 그대로 간호사 선생님은 이제 간호만 하는 거죠. 환자에 대한. 그러면 의사에 대한 진찰을 해주는 건 우리 환자에 대한 진찰을 해주는 건 의사 선생님이 하고 또 수술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외과의만 또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이 중개업에도 상당히 그 전문적인 분야, 주된 업무가 있고 그 주된 업무 안에서 그 자격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해서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되어야 중개업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꼭 이 중개업의 그 취업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그 업종에 이렇게 이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업이라든지 금융,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은 업종들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건설이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그 사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 이런 땅이 있다, 토지가. 근데 이 토지에다가 집을 이렇게 집을 건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전문 자격사를 이제 건축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건축사는 이런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이런 토지가 어디에 나오는 좋은 토지가 있고 이걸 거래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 건축하고 공인중개사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토지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건축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건축법상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고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준 건축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겁니다. 금융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이유는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토지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 권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하면 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권리 중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저당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제 이 금융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좀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잡혀준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담보대출을 하려면 이런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메커니즘이라든지 토지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학개론은 이 토지를 평가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하나만 좀 더 붙여보면 이 취업하고 좀 연장선상인데요. 그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가산이 이렇게 됩니다. 가산점. 근데 이제 모든 공무원 시험에 다 가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경찰 공무원 시험에 그 가산점이 되고요. 2점에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 되게 요즘에는 쉽지 않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공부들을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2점을 우리가 이렇게 가산을 받아서 이제 한다고 하면 거의 붙은 거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이점 같은 거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 이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를 당할 일은 없다 이거죠. 사기 당할 일은 없다. 사기를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사기 당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큰 낭패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이제 개념적으로 뭔지,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어떤 그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격 시험이죠. 자격 시험. 이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책을 사서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독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학. 우리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70년대 사법고시 우리가 준비를 하실 때 자기 고향 집 동네 산 밑에다가 토굴을 파고 그 토굴에서 사법고시 공부 2년 동안 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전해지잖아요. 근데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토굴을 파고 혹은 이렇게 이런 절간, 이런 아주 조용한 말 그대로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런 절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속세하고 완전히 이제 단절이 돼가지고 공부만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의 이런 독학이 옛날에 70년대 이렇게 80년대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독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데 뭐 하려고 독학을 하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3년에서 안 될 것들도 요즘에는 3개월, 4개월 만에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독학이 있는데 독학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인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인터넷 수강생을 이제 줄여서 인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어떤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인강 수강생들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독학은 아니에요. 독학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인터넷 수강생이죠. 글자 그대로. 근데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외롭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외롭다라는 거. 외롭다. 그러니까 외롭기 때문에 왜 외롭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내 실력이 얼마 정도나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견주어 봐야 되잖아요. 남들하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이번에 30점 맞았는데 다른 사람은 도대체 몇 점을 맞았지? 이거 정말 이거 계속해서 해야 돼? 아니면 때려쳐야 돼? 이런 거. 이런 어떤 외로움. 그러니까 이건 다 정보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어떤 숙제고 풀어야 할 그런 어떤 과제인데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 대처해 나가시냐면 이렇게 대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계속해서 강의를 듣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롭고 그 외로움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게 만든다. 누구를? 여러분은요? 힘들게 만든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외롭다, 힘들다, 포기하게 된다. 이런 어떤 악순환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차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외롭지 않게. 그래서 제가 좋은 어떤 그 비결을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비법.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한 3월 정도, 이 외로운 것도요, 우리가 이제 뭐 11월부터 만약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1월, 2월 여기까지는 외로울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새로운 거를 알게 되는 어떤 그 기쁨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초집중해서 공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저 11월, 12월, 1, 2월 이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다라는 생각은 못 느껴요. 근데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이제 시점이 3월 이후부터 이제 외롭다, 뭐 힘들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이제 가지실 건데, 이때부터 이제 보통 학원가에서 실제 이제 이 그 실강을 이렇게 하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슨 섬에 있다. 섬에 또는 나는 뭐 지금 군대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경우죠. 이 학원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3월 이후에는 학원 모의고사를 월 1회 정도 이렇게 참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이 상당히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학원 모의고사를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학원은 뭐 여러분 이제 주변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학원들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느 학원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학원 우리 이제 모의고사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거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이제 이 그 방송을 여러분 이제 접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하시는 학원 모의고사를 보시면 더 좋겠죠. 왜냐면 좀 친근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예컨대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출제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좀 중간에 좌절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투자할 때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것도 한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강 말고 이제 그 실강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장에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실강 수강생들은 외롭다. 이런 어떤 생각은 잘 못 느껴요. 왜냐면 똑같은 어떤 그 교실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기 때문에 외롭다 이런 거는 못 느껴요. 그리고 옛날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굉장히 이렇게 재밌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외로울 겨를을 느끼기는 어렵고요. 자, 아무튼 이 실강생들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굉장히 쉽지 않느냐? 유혹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많으냐면, 그 말은 유혹이 많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진다는 거죠. 실강을 듣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인강 수강생들하고 이제 비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을 많이 먹으면 또 예를 들어 감기약을 2개만 먹어야 되는데 20개 먹었다. 그러면 감기가 금방 뭐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가 있잖아요. 많이 먹어서. 그것처럼 정보가 많다. 정보가 많으면 그만큼 유혹도 많은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늘이 뭐 이제 우리 그 민법 수업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법 수업인데 우리 1교시만 마치고 1교시 마치고 어디 가봤더니 칼국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 있더라. 내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칼국수를 먹으러 가자. 그냥 재미도 없고 하니까 1교시 마치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요한 민법 수업을 빼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연결이 안 돼요. 왜 연결이 안 되냐면요. 전주에 빠졌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뭐 다른 걸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대신 그 다른 거를 먹으러 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야구 보러 가자. 뭐 축구 보러 가자. 뭐 술 마시러 가자. 뭐 이런 어떤 유혹들,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런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정보들도 있어요. 어떤 정보들도 있느냐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동글동글 책이 아주 좋다더라. 아주 좋다더라. 이 책에서 다 나왔다더라. 지난 시험에. 또는 어떤 그 선생이 아주 강의를 잘한다더라. 그 선생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합격한다더라. 근데 사실은 이런 소문들은요. 이런 소문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을 통한
우리 저 책들은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여러분 믿고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조금 더 거짓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이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되는 선생님들이 국내에서는 최고로 유명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고 하시면 돼서 이런 어떤 그 유혹이나 정보들만 떨쳐낼 수 있으면 실강 수강생들이 합격 확률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인터넷 수강생들도 많이 합격하시는데 그 인터넷 수강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로움을, 이 힘듦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그 감정이 그 힘든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만 좀 잘 극복하시게 되면 인강수강생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격시험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이렇게 패턴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걸로 지금 인강으로 이제 준비하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인강수강생들은 그 10월 달에는 특강을 한번 이렇게 특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역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실강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특강을 한번 이렇게 현장을 나와서 수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서 한 10번 듣는 효과가 그 현장에서 한 번 듣는 걸로 이렇게 그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효과적인 어떤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시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하고 2차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시게 되는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예요. 중개실무. 그 한 과목입니다. 제가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세법. 그러니까 공시법하고 세법이 또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을 가지고 하나의 과목으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일단 부동산 학개론에 대한 특징을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학개론은 다른 거는 다 법인데요. 다른 건 다 법인데 얘만 학문이다. 얘만 학문. 그래서 학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학개론은 선생님이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나오겠죠. 그런데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굉장히 뭐 이거 중요합니다. 꼭 나옵니다. 해도 사실은 안 나올 확률이 더 많다. 왜 그러냐면 학문의 그 깊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학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종합적인 어떤 사고를 요하고 종합적인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다루는 게 학문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이나 뭐 깊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깊은 그런 학문이 아니라 얼마 안 된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법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학문들을 이렇게 응용해서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잡학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만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마인드, 수학적인 그리고 좀 더 붙이면 경제학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이 이 과목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못했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 학개론이. 그리고 경제학적인 마인드는 누구한테나 다 있긴 한데 그런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득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민법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어떤 그 법률 지식을
다루는 과목이 민법이다. 예. 민자가 이제 백성민자잖아요. 백성민.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법이다.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우리가 그 지식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 이거가 재밌어요. 재밌고 공부하시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유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익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실 거를 좀 권해드리고 단지 어려워요. 이제 재밌고 뭐 하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유익하지만 어렵기도 하다.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과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이제 중개실무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과목인데, 얘는 공인중개사법인데요. 이건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1조에서부터 51조까지 쉬운 한 개의 조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까지 합쳐도 118개, 118개 조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다른 5과목에 비해서 가장 시험 범위가 좁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기가 가장 수월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개 실무 부분이 있는데 중개 실무는 별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를 다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론 문제가 이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뭐 실제로 뭡니까 15회 때 뭐 이때는 이 학개론 문제 계산 문제가 한 2개 정도나 나온 적도 있었어요. 수익률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민법 문제들도 이쪽에 잘 나와요. 매년 한 2-3문제 정도는 민법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시세법에서 그 공시에 관한 등기하고 지적을 합쳐서 이제 공시라 그러는데 이 공시에 관한 문제들도 이쪽에 나와요. 그다음에 공법 문제에서 이쪽에서도 문제가 1-2개가 꼭 나와요. 뭐 예를 들자면 용도제에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뭡니까 그 농지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공법 문제가 이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실무는 다른 과목들을 다 이렇게 잘 공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실무를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이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이 실무 파트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여기서 한 30개 나온다고 치면 여기서 한 10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이 있는데 이 공시세법은 등기법, 지적법 이거 합쳐가지고 이제 공시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2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법은 16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공법은 40개 나오는데 전체. 그 대신 이 6개의 법 중에서 이제 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6개의 법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줄여서 국토법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12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30% 나오는 거죠. 이 법이 국토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공법에서는. 그리고 뭐 그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뭐 주택법이라든지 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법들이 있는데 건축법이 좀 중요합니다. 건축법 7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농지법 이제 또 나오고 농지법은 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만 다 맞추셔도요 20개는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건데 쉽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범위를 좁혀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별로 이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과목별로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자격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험의 합격은 1차, 일단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 없이 플러스 AND 요건입니다. 평균 60점 맞아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절대평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는 역시 꽈락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절대평가가 되는데 2차에서는 상대평가도 가능해요. 그 대신 이 상대평가는 사전 공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뭐 가령 27회 시험에는 사전에 상대평가로 하겠다. 이런 공고가 없으면 무조건 절대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르셔도 돼. 요 두 개만 아시면 된다. 1차, 2차 무조건 절대평가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 절대평가의 방식이 이 과락 없고 평균 60점이 대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학개론에서 40점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6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걸 합치면 100점이잖아요. 100점이면 나누기 2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과목이 두 개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50점이죠. 그럼 봐요. 꽈락은 없었죠. 꽈락이라는 건 40점 미만을 말합니다. 40점이 안 되는 경우를 꽈락이라고 이러는데 그럼 꽈락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불합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20점 맞았어요. 학개론. 민법에서 8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100점. 그럼 얼마? 120점이 되죠. 나누기 하면 60점이 나오죠. 그러면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왜? 꽈락이 나왔으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40점 맞았다. 여기서 8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120점이죠.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역시 60점. 이런 경우에는 합격이 되는 겁니다. 왜 합격이 되냐면 평균 60점 나왔고 두 과목 중에서 꽈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물론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여기 60점, 여기 60점. 똑같이 이렇게 맞아도 120점이고 나누기 하면 60점이 왔는데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잘 한번 보세요. 60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1차 합격생이 2만 명이라고 칩시다. 1차 합격생이 2만 명이라고 치면 아마 합격생 중에서 200명? 200명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정확 200명이 뭐예요? 한 200명 정도 되겠다. 60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만 명의 1차 합격생이 있다고 쳤을 때 어느 한 과목에서는 적게 맞고 어느 한 과목에서는 많이 맞춘 이런 수험생들을 한번 이렇게 좀 해보면 대부분이 99.99%는 요 경우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가 80점, 여기가 40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차 과목에서도 둘 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다 보면 좀 쉬운 과목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과목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격하는 요령이 된다. 합격하는 어떤 그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법, 공시법, 공법 이렇게 보는 2차는 이런 전략이 더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하냐면 과목이 3개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어떤 과목을 여러분 가장 그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되느냐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다 안 준다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다. 무슨 얘기냐면 2차를 합격하려면 3, 6, 18, 180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합격이 되려면 180점을 맞아야 되는데 2차에서 180점을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도 어렵고요. 얘도 어렵기 때문에 2차에서 180점을 맞추는 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180점을 어떻게 맞출 건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과목에서 80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100점만 남잖아요. 그러면 50점을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80점을 맞춰야 될 과목은 얘밖에 없다. 나머지는 80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들을 쭉 드렸고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 그 강의를 이제 지난 그 14회 시험부터 뭐 아주 까마득히 옛날 얘기 같은데 그 14회부터 준비를 했고 강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횟수는 14년 차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축적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수업 중간중간에 어떤 실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해 드릴 거고요. 아무튼 저랑 같이 1년 동안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기로 하고, 작년 수험생들을, 그러니까 26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26회 그 수험생들은 100점을 맞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강의를 물론 듣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제 강의 듣고요. 여러분 27회 시험에서도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최소한 80점 맞게 해드리니까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